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바로 알아볼 것은 해운과 조선 업종입니다. 자,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업종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와 향후에 해운 조선 업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마켓서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 먼저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22일 그리고 오늘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모습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FOMC 회의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됩니다. 내일 새벽 3시죠. 발표가 되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에 결정이 되고 있는데 우선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0.05%, 나스닥은 한 0.1%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전체적인 관망세였지만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주가가 내려가거나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오펙 사무총장이 산유랑 합의안이 향후에 1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 해주면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을 좀 확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배럴당 한때 44불이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유주가 반등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택지표가 어제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한 모습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발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BOJ와 미국 연준의 지금 눈치보기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불확실성이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 넘어가면서 결정이 되는 모습, 그러면서 시장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지금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불안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0% 혹은 한 20%의 확률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대규모 포지션 들어가기보다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한번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어제 테라퓨릭스 같은 경우 13%가량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라면 자, 미국 FDA가 사렙타가 개발한 의약품 승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멈춰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큰 상승 나와준 이후에는 2019년에는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바이오주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암젠 같은 경우 1.1%, 바이오젠도 한 1.17%,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3.5%. 자, 바이오주가 어떻죠? 동반적으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러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7%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무리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M&A 진행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죠.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도 역시나 1.2%가량 투자 의견 상향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주택지표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나라던가 KB홈 같은 경우, 자, 폴테그룹 같은 경우 전부 다 마이너스 3% 정도의 주택 관련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특징이 좀 보였습니다. 현재 KB홈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 개선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5%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현재까지 모습 보자라면 강보합세로 조금 멈춰간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페덱스 같은 경우도 장마감 후에 실적 개선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택배 물량이라던가 물량이 좀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1% 이상의 UPS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어떻죠? 바이오주가 올라가다라는 특징을 미증시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한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도이치방크가 3일 연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의 상승 나와줬고 프랑스, 이탈리아가 조금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유럽 같은 경우는 금융주 하락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멈춰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지금 중앙은행 간의 발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이 이번에 몬산토 인수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0.5%가량 올라가는 모습. 사실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할 때는 조금 비싼 값에 인수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몬산토라면 세계 최고의 종자기업이죠. 거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몬산토의 허락 없이는 어떤 종자도 땅에 심을 수 없을 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바이오 제약 화학 업종군이 종자기업을 인수해서 향후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매출 기업에 조금 플러스가 좀 되지 않을까, 바이오를 좀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는 도이치방크입니다. 도이치방크가 미국에서 불법 관련,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문제된 불법 관련으로 인해서 벌금이 조금 처해졌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4조 원 이상의 규모가 들어갔고 거의 뭐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자본 대비 3분의 1 이상의 벌금이 이번에 나와줬기 때문에 우선 벌금은 아마 감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향후 이런 악재를 통해서 유럽이 올라갈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이치방크는 독일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금융주, 은행주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이치방크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주가 조금 하락해주는 모습이 유럽에 나와줬고요. 자, 한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면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재팬, 그렇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결국에 현재 마이너스 0.1%인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가 가장 중요한 현재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일본 증시의 하락 원인이었던 증시부양책인 ETF 매입 중단할지도 지금 화두로 좀 떠올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ETF 매입 중지가 된다라면 당연히 유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도 보시면서 오늘 오후에 일본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떤 정책이 나와줄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확실히 좀 잡아가지 않을까. 내일 제가 마켓서치 시간에 또 이 점은 자세하게 브리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후에 발표되는 정책 방향을 잡아보고 나서 원달러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원달러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또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내 증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 흐름 살펴보자라면 자,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 역시나 나와줍니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요? 2000포인트 이상 내려가면서 살짝 불안했다가 제가 강조했던 2000포인트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2000포인트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의 20포인트 이상 올라가주면서 사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춤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국내 시장 어떤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지 보면은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8억 원, 기관 같은 경우는 자 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우선 개인만 홀로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자, 규모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큰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눈치를 조금 보고 있다는 모습이 들고 선물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현재 37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규모가 100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해주고 있고 개인 매수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보면 지금 저점 대비 656포인트를 찍어주고 나서 반등이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상단 포인트인 한 68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들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 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10분봉으로 한번 보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19일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조정 없이 원웨이로 올라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갭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초반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거래량 조금 줄어들면서 아마 이 5일 이평에 맞아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 이격도가 벌어진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벌어진다라면, 이런 날이죠. 이격도를 좁히면서 이렇게 멈춰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5일 2편과 맞아가는 흐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어떤 게 있나요? 한미약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한미약품이 현재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 포인트로는 한 2.3%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거의 3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우선 외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데 흐름 보자라면 2016년에 저점 붕괴가 나왔나요? 나와주지가 않았죠.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이때 들어왔던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저점 부근. 자,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 현재는 박스권 패턴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었던 고점이었죠. 2015년 7월에 만들었던 고점을 이렇게 하방에서는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탄탄하게 저점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자, R&D라든가 기술력에 투자를 많이 해주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자, 수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단 포인트인 7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봐요. 한미약품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역시나 5일선 조금 맞아주는 자리, 눌려주는 자리에 진입한다라면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SDN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을 조금 보면 종목 흐름 어떤가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자, 이 종목 14%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대선 테마주가 가장 많이 이끌어갔는데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SDN 같은 경우는 8월 2일날 그리고 8월 초반에 김병남의 선택을 통해 마켓서치에서 추천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재생에너지 관련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힐러리 후보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해왔던 친환경 전략을 꾸준히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와주고 있는 패턴이고요. 자, 지금 자리에 보면 이 자리 같은 경우 8월 달에 저희가 8월 8일 정도 자, 이때 한번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상단 부근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종목을 벽돌형 패턴이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단으로 이렇게 지켜준 이후에 저점 붕괴되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한미약품과 똑같은데 저점에 지켜주는 모습이 들어와주면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자, 마켓서치를 보시고 진입했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50% 물량은 무조건 분할 매도하세요. 자,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저는 고점 부근인 2,3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2,300원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은 어제 거래량이 한 150억 정도 들어와주면서 지금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 지금 자리 하시고요. 안전하게 나머지 물량은 2,3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조금 더 보면 제로투세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8월 29일 날 마켓서치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죠? 명유와 관련 수혜주 중에 하나였죠. 차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의 차트 모습 보면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이 이렇게 반등해준다라면 마켓서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은 힘있게 올라가는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8월 29일 날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역시나 1차적인 매도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 이상권까지 수익이 나왔다라고 생각 들고 자, 분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무조건 50% 물량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어디죠? 상단 포인트 조금 열어놓으시고 12,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충분하다고 봐요. 추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분출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12,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 조금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면 옴니시스템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2%가량 급등 나와주는데 자, 이 종목 역시 어떤 종목이죠?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추천드렸는데 그동안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코스닥이 내려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자, 전체적인 모습 어떤가요? 역시나 이 종목 또한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점 부근이 이 라인이었죠? 2,500원 라인을 어떤가요? 붕괴되지 않고 나서 자, 지금 보면은 역시나 자, 중국 관련된 스마트시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좀 길게 보자라면 저는 추세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동안 보면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폭발되면서 들어왔던 자금군들이 자, 지금에서 분출이 조금 시작된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4,000원 이상 좀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을 들어보겠고요.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면 50% 물량은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4,700원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옴니 시스템까지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역시나 최근에 지수가 조금 올라간 흐름 나와주니까 어떻죠? 전체적으로 마켓 서치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 글로벌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영유아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봤던 스마트 시티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글로벌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마켓 서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관련된 이슈는 어떤 거죠? 바로 해운 관련 그리고 선박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해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한진해운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악재만 있을 것인가 혹은 지금의 이 문제점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고 어떤 수혜 종목이 조금 나와줄지 한번 마켓서치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한번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지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진해운 선박이 15척이 부산항에 못 오고 공해상에 대기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진해운 관련해서는 법정 관리가 들어가 주면서 물동 중이었던 해운 선박들이 지금 입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글로벌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해운업종 관련 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됐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업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 관리가 들어가줬어요. 8월 31일 날 법정 관리가 들어가줬는데 이 법정 관리 신청된 모습을 좀 살펴보자라면 자, 조금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차트를 한번 더 보죠.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최근의 문제는 바로 이 한진입니다. 법정 관리가 들어가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알아줄 수 있는 1등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자, 해운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운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이 나죠? 물량을 대규모 물품을 무역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배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남미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서 물품을 내려놓은 다음에 미국이나 남미에 가서 다시 한번 물품을 실어와서 한국에 가져오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해운사가 기본적으로 소유한 배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해운사가 소유한 배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배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드는 비용을 임대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비용을 바로 우리는 용선료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진해운과 그리고 현대상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된 이유 바로 이 용선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선료가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08년도죠.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운업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냈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자,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업 관련된 한진해운이든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용선료를 무리하게 측정을 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가 잘 나갈 때 당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자, 지금 벌어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게 용선료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자,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지금 해운사별 컨테이너 보유 현황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정도의 위치를 좀 가져가고 있냐 살펴보자라면 한진해운이 글로벌 7위 정도의 영업 능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사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넘볼 수 없는 1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업체들보다는 우리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4위에 한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이런 물량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현재는 입항이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입항 거절되면서 공해상에 떠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물량을 한진해운을 믿고 맡겼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분명히 남미 쪽에 넘겨줘야 되는데 물건을 항만 쪽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운 쪽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 떠돌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한진해운 관련 배들이 남미든 미국이든 들어가 주더라도 배가 지금 담보로 잡혀서 묶일 수밖에 없어요. 출항이 다시 거부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인원 진입하고 있는 파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화면 조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보면은 현재 한진해운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진해운이 만약에 크게 부도가 되고 문제가 된다라면 피해액이 거의 9조 원대다라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들어갑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도 문제지만 한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실직자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관련해서는 선박 관리 그리고 터미널 입항 수입도 감소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역업계 피해가 거의 17조 원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2,300명 정도의 실직자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선료 잘못 측정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용선료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용선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면 현재 이용대금을 배 주인 선주에게 지불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선료입니다. 근데 용선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2000년대 초반에 워낙에 무리하게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09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서 적자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용선료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자, 2016년 지금 현재 현대상선 문제만 조금 살펴보자라면 전체 선박이 116척이 돼요. 100척 이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83척을 용선으로 쓰고 있다라면 거의 80% 이상의 선박들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 중에 2015년 매출이 5조 원이었어요. 근데 2조 원가량을 용선료로 쓰고 있는 모습. 굉장히 매출액 대비 많은 금액이 용선료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2015년 매출은 7조 7천억이었는데 이 중에 약 1조 원을 용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7조 원인데 자, 그 중에 1조 원을 용선료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그 전 화면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진해운은 재무 현태 상황을 조금 보자라면 매출액이 7조 7천억이에요. 그죠? 사실 매출액 나쁘지 않은데 순이익이 얼마죠? 순이익은 바로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30억 중에 용선료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조 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될까요? 9천억 이상의 적자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국내 해운업종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용선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입금 또한 사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차입금이 5조 6천억 원이고 관련된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매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채 비율이 800%인데 선박업종 같은 경우, 특히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여했던 배들이 부채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 이상 넘어간다는 건 사실 부채가 좀 과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음 화면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진해운 선박이 용선료를 내지 못해 남아공에 억류하고 있다라는 자, 우리가 이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보고 있는데요. 자, 남아공에 억류이 됐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매에 붙여지거나 혹은 선주들이 배를 돌려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가장 염려하던 건 뭐냐면 그동안 한진해운이 넓혀왔던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7위 정도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점유율은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해결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필요 자금이 약 1조 2천억 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용선료 협상, 채무 조정을 통해서 용선료가 그동안 너무 비쌌기 때문에 자, 선주들한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깎아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아예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사실 배째라식의 이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통해주고 있어요. 20-30% 정도의 용선료는 지금 할인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쪽에 나와주는 자금이 바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나머지 7천억 정도의 물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진그룹 차원에서는 4천억가량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4천억가량의 금액을 마련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마지막
금액 3천억이 남았죠. 자, 부족액이 3천억인데 어디서 빌려야 될까요? 자, 한진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해준다라면 배임이다. 한진 관련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채권단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은행권밖에 없는데, 자, 부채가 5조 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법정 관리 들어간 기업을 어떤 금융권에서 3천억을 대출을 해줄까요? 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나머지 3천억 원을 어디서 구할지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결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아마 세금 쪽 혹은 사는 쪽에서 아마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조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운사가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해운 글로벌 업황 동향을 조금 보자라면 얼라이언스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M&A를 통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어떻죠? M&A를 통해서 몸집 불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보적인 업체, 머스크라는 업체가 1위 기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머스크 같은 경우가 바로 치킨 게임을 벌였습니다. 용선료를 굉장히 낮춰주면서 해운업종에서 가격 싸움을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 2, 3위 업체부터 시작해서 10위권 내 업체들을 굉장히 매출을 떨어뜨려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사용했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겨주고 있고, 결국에는 1위 업체가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3위 선사업체인 CMA와 CGM 같은 경우도 치킨 게임을 같이 벌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150만 TEU 이상의 초대형 선사가 1위 업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43만 TEU 정도로 중소선사로 추락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글로벌 업체 쪽에 완전히 밀려서 점유율 단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추후에 한진해운 관련 조금 실익이 나와주는 물량을 현대상선이 흡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5위권 이내에 진입하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결국에는 7, 8위권에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해운업에는 나와주고 있다. 용선료 관련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3천억의 물량이 어디서 좀 지원이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진해운 관련해서 그리고 해운업종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방향성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선업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사실 업종을 조금 이끌어왔던 게 바로 조선 3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조선 3사?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3사가 국내 조선업종, 세계 조선업종을 이끌어왔는데, 자,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게 잘 나갔던 조선업종이 매년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다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렇게 배를 만드는 회사가 조선업종이라고 봐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물량을 실어 나르는 게 해운업종이고, 조선업종은 이렇게 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선업종인데,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2008년이 기점이 됩니다. 2008년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발 금융 위기를 통해서 세계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서 선주들이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조선업종인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선 부분의 발주 감소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해양 플랜트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 유가가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미래 먹거리로 해양 플랜트 산업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2013년부터 해양 플랜트 제작 공정이 지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왜 지연이 됐냐면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냐면 바로 턴키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설계도 예를 들어서 국내 조선사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도 역시나 국내 조선사에서 제작이 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국내 조선사가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작 공정이 점점 더 지연이 되는 거죠. 사실 1년 동안 만들어서 발주해야 되는 물량인데 자꾸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늘어나게 되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적자폭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터져줬던 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저유가 문제가 터져줍니다. 사실 유가가 배럴당 80불 이상,
100불대에 멈춰 있을 때는 해양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최근에 유가가 얼마죠? 배럴당 50불 미만 저유가 시대가 진입되면서 사실 해양 플랜트를 오더했던 그런 회사들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업종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을 다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금액을 제때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계약 해지 요구 등이 들어와 주면서 조선업체들의 이런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물동량이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규 수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리스 선사인 다나우스 같은 경우가 현재 보유한 선박 업종이 58척입니다. 그 중에 48척을 바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한국 그런 선박 업체들한테서 선조를 했었는데 80% 이상의 물량을 한국에서 가져간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번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배들이 압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도 압류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배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경매를 통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재 64척 정도가 한진 쪽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자, 이 물량군들이 중고 시장에 풀려준다라면 신규 수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싼 값의 중고배를 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제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7월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신규 발주 같은 경우가 총 41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가 몇 척이 됐냐면 바로 68척 정도가 중고거래가 되는 거죠. 자, 신규 수주보다는 현재 중고거래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선박업종 이쪽에서 지금 조선업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빅3라고 불리우는 국내 조선사가 확보한 일감이 한 2년 정도 본밖에 되지가 않아요. 2년 후에는 지금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수주 물량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건데 지금 2018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선업종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바로 조선업종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미래가 현재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차트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 중국은 멀어지고 일본에서도 쫓기는 수주 물량이다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표가 2008년부터 진행된 현재까지의 수주 물량 볼 수가 있는데 수주 잔량 기준으로 보자라면 사실 중국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역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단 부분을 보자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수주 물량군들이 꾸준하게 감소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을 앞지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주 물량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을까요? 당연히 조금 더 싼 값에 수주 잔고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이렇게 점유율을 늘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강점으로 가지고 이렇게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현재 점유율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진입하실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는데 자, 조선업과 해운업에 관련된 큰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해운업 같은 경우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한진 관련 사태로 인해서 현재 국내 업종군들이 점유율 하락 그리고 글로벌사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7위, 지금 5위 정도였는데 7위, 8위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자, 세계 빅3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국내 뭐 어떻게 보이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더 중국과 일본에 밀려서 점유율을 조금 낮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선업종과 해운업종군에 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살펴보자라면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벌크 인덱스 추이라는 추이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벌크 인덱스 추이가 어떤 거냐면 벌크 운임 지수라고 해요. BDI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운임을 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운임 비용이 증가한다라면 당연히 해운업종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운임 비용 증가한다라면 당연히 매출 포인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 이 운임 포인트를 살펴보자라면 조금 많이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경쟁적으로 가격 내리면서 운임 비용이 내려갔고 자, 그중에 문제가 불거진 중에 하나가 중국이 어떻게 됐죠? 예전에 GDP가 10% 이상 상승되면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가 2013년 이후로 굉장히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GDP 하락이 나와주면서 물동량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중국 쪽에서 철광석과 석탄 수입이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수입 증가한다라면 철광석과 석탄이 비행기로 올까요? 당연히 배,
운임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배를 통해서 오면서 운임료가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중국 같은 경우도 PMI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출 물량도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모습 보자라면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BDI 지수와 BCI 지수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2016년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면 자, 하단 부분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역시나 중국 쪽에서 수입이 증가해주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월별 석탄 수입 추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별 석탄 수입 추이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감소를 했죠. 역시나 이 차트를 보더라도 중국의 그런 제조업 경쟁력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2012, 13년까지만 하더라도 GDP가 10% 이상권 굉장히 고성장 국가였다가 지금은 중성장 국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동량 계속 감소를 하면서 석탄 수입 추이 또한 감소했지만 2016년 들어서 어떻죠? 다시 한번 급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석탄 가격 추이만 보더라도 중국 쪽에서 앞으로 향후에 물동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해운업종 지금은 조금 힘든 구조가 되겠지만 M&A를 통해서 살아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회가 해운업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조선업종 어떨까요? 저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조선업종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수주 물량이 증가해주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본 이후에 진입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조선업종보다는 해운업종군에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와준다라면 해운업종군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군에 대한 전체적 흐름 살펴봤는데요. 차트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업종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한진해운부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진해운 같은 경우 어떻죠? 자, 20% 이상의 급락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법정에서 회생 능력이 조금 없다라고 이야기 나와주면서 투매성 물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현재까지 보면은 자, 20% 이상의 하단으로 조금 많이 밀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역시나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군이고 그렇다면 한진해운이 문제가 생긴다라면 어떤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펜오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오션 같은 경우 보면 역시나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최근에 한진해운 사태를 통해서 수혜 업종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오히려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월 30일부터 어떻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고 사실 길게 보자라면 펜오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2016년에 들어와주면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혜 업종군으로 조금 들어가주면서 오늘도 역시나 2.3%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4,000원 이상만 돌파된다라면 다시 한번 고점 부근인 5,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한진해운을 필두로 해서 어떤 업종군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상선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현대상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차트 흐름 보자라면 역시나 어떤가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날이었죠? 자, 8월 31일 날부터 급등이 나와줬는데, 한진해운 관련된 업종군들의 그러니까 장점을 현대상선이 M&A를 통해서 흡수한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이날 상한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패턴이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10% 이상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려간 업종군이 있다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군들이 현대상선이라던가 혹은 페노션을 통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 보자라면 현대상선이 관리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흥하해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흥하해운은 어떤가요? 역시나 똑같죠. 자, 9월 2일 필두로 해서 고점 돌파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지지받아주면서 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역시나 오늘 지금 20% 이상 올라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운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흥하해운이 올라가면 현대상선이라던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같이 이등주로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한진해운이 뭐 더 이상 회생 능력 없다라는 좀 이야기 나와주면서 떨어지는 모습, 그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흥하해운 자, 수혜 입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 통해서 다시 한번 2,1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00원까지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여져요. 길게 보자라면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턴어라운드 만들어지고 사실 매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라는 차트상 내집했다가 급등주 패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 패턴 조금 대응하시면서 올라가면 2,600원 이상부터는 충분히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상단 2,600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해운업종 관련해서 한번 차트 흐름을 살펴봤었는데 어떤가요? 현대상선이라든가 페노션 그리고 흥하해운 전부 다 올라가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종군들은 한진해운 관련 악재가 나와주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업종이 추천되는지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현대상선입니다. 자, 현대상선 오늘도 지금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설명드려보자라면 한진해운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물류 대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물류 해소를 위해서 긴급 투입된 선박들이 어디 거냐면 바로 현대상선 관련된 선박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진해운에서 나와주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와주는 물량들을 현대상선이 투입을 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높은 선정률을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여주면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누군가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역시 한진해운 관련된 물량들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단일 컨테이너 선사로 발전된 가능성이 추후에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혜를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매수 가격대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 보자라면 차트 패턴 아까 살펴봤지만 이 종목이 그 전에 어땠나요? 거의 끝을 모를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역시나 전고점 이렇게 돌파 실패한 이후에 어제 저희가 전고점의 중요성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런 대선 테마주를 보면서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이날 만들었던 2007년에 만들었던 전고점을 2010년에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는 끝없는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박스권 저점이었던 이 라인입니다. 15만원 선을 돌파를 해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저점을 붕괴하면서 내려가는 패턴을 보였던 거죠. 자, 돌파 후의 지지 패턴 보여주면서 하단으로 역시 돌파 후의 지지 패턴, 하방 붕괴 패턴이 꾸준하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어떤가요? 최근에 자, 감자까지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자, 다시 한번 저점 부근을 돌파를 해줬는데 그 저점 부근 기준이 바로 8,600원 선을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개파락이 이날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8월 3일인데 이날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결국에는 현대상선도 문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와줬는데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어떻죠? 급등이 한번 8월 31일 날 만들어진 이후에 꾸준하게 눌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자, 이때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7,5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아보고요. 7,500 기준으로 거래량 동반한 상승
자,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눌려주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매수 가격 추천해드려 보자라면, 사실 7,480원 정도를 매수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7,400원 정도가 가장 적절한 가격이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어제 제가 선택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저는 지금 시장가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눌려줘서 7,500원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때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하기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요. 자, 7,500원 매수가로 드려볼게요. 눌려준다라면 7,500원을 매수가로 좀 드려보고, 자, 목표가는 9,400원 잡겠습니다. 자,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지금 보면은 9,400원이 왜 중요하냐면 전고점이 9,500원이기 때문에 9,500원 돌파가 되면 당연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돌파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단 부근으로 9,500원까지 만약에 7,500원 부근에 진입한 분 계시다라면 9,400원까지 보는 전략들이고요. 손절은 6,000원 정도 저점 부근이 붕괴된다라면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전략, 중장기보다라는 단기적 모멘텀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자, 오늘 조금 아쉽죠? 자, 만약에 오늘 출발하지 않고 내일 출발했다라면 분명히 수익 가져왔겠지만 지금 진입하지 마세요. 양봉 들어왔지만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분봉 상태로 보자라면 7,500원 조금 더 눌려주면 이때 진입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갭 띄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물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현대상선 매출 포인트 한번 볼게요. 과연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매출 포인트 살펴보면 어떤가요? 영업이익이 3천억 적자, 2천억 적자, 지속적인 적자가 나와줬던 거죠. 역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한진해운도 볼게요. 한진해운의 재무제표 모자라면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순이익이 6천억 적자가 나와줍니다. 거의 1조 원가량의 적자가 나와주고 있고, 한진해운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적자폭도 적자폭이지만 현금 흐름 자체가 계속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적자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지기 때문에 역시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돌아가지 않는 종목군들은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 모멘텀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혜업종군으로 현대상선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요. 올라간다라면 7,500원까지 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자리는 역시나 고점 올라갔으니까 진입하지 마시고 7,500원까지는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선해운업종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에서는 악재가 나와주지만 그에 반해서 페노션이라던가 흥하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수혜업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줍니다. 자,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모멘텀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뛰어들기보다는 눌려주는 타이밍에 진입하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이슈를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서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